있습니다. 방금 김원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 기초연금을 밀려주면서 그 돈을 어디서 오느냐 결국은 청년한테 부담이 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거는 잊어버리지 또 마치 청년한테는 잘해주는 척 하는 게 그러면 정말 눈 가리고 아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청년 공약을 이렇게 막 내놓는 거는 실은 청년으로부터의 득표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식을 둔 부모들 입장에서는 청년 문제가 가장 오히려 그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 공약을 통해서 부모들의 표심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부모님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시지 이 청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될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근시안적인 앞만 내다보는 그런 공약들이 나오지 않는가 하는 걱정도 많습니다. 오늘 뭐 제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청년 문제와 관련돼서 정말 전문적인 그 시견을 가지신 5분을 모셨기에 오늘은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그대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송원재 교수님, 이필우 변호사님, 윤문원 작가님, 고영태 이사님, 조동수 공동대표님의 순서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이내에서는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처음으로 송원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옵니다. 네, 서울시립대 경제학과의 송원재입니다. 김원식 교수님으로부터 이번 대선 청년 공약을 관련 토론을 한번 해볼 수 있겠냐는 문의를 받고 사실은 자신 없다고 말씀드리다가 왜냐하면 제가 대선 주자들의 청년 공약을 잘 몰라서 그래도 한번 제 전공이 노동경제학이라서 그래도 노동경제학적 시각에서 무엇을 얘기할까 사실 좋지 않을까 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김원식 교수님께서 그 발제 자료를 주시기 이전에 저도 한번 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프로그램의 제목으로 기초연금과 청년공약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이게 제가 김원식 교수님 발제문을 보고 한 게 아니라는 얘기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벌써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얘기는 나온 지가 너무 한참 됐죠. 이제 이 얘기 하면서 이제 문제다, 심각하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의 근본적인 어떤 이유를 따져보면 이제 점점 고령인구 증가하는데 어떻게 부양할 거냐, 부양할 결국에는 출산율이 이렇게 저조하면 부양할 생산 가능인구가 점점 줄어들지 않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의식의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고 하면 다시 얘기하면 청년층은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할 수단 이렇게밖에 보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 청년 세대는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죠. 이게 사실 이 청년 공약을 무엇으로 정의할까에 대해서 보고 싶진 않지만 지금 김원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출산과 관련된 공약이라든가 대학교에 관련된 공약, 주택 공약 모든 걸 다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너무 이렇게 젊은 세대가 이제 노인 세대를 부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늦게 태어났다고 해서 앞 세대를 부양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청년 공약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러한 접근이라는 문제의식이라면 노인 공약과 함께 맞물려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후보들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전부 상향 조정안을 공약을 내놨습니다. 전부 30만 원 이상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좀 전에 김원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그 재원을 감당할 거냐
라고 하면 참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렇게 오래된 것이 합당할까에 대해서. 사실 이게 청년공약과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어 보이지만,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이게 일종의 기본소득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정당성이 있다,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한국전쟁 이후 전후세대로서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서 무지무지 애쓰신 분들인데, 그 가운데 이제 결국 다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내던지신 분들이죠. 그래서 노후 준비도 스스로 못하고, 또 국가에서 연금 정책도 마련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또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점점 앞으로 이게 65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받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면, 이제 80년대 우리나라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할 때, 그때 이제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면 다 취업이 되던 시절,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지금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든가와 비교해보면 그 당시에는 대부분 이렇게 취업을 하셨으니까요. 그다음에 경제 성장이 연간 7% 8%씩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 승진하시고 정년 퇴직하고 이랬던 분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자산도 많이 축적하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아무튼 80년대 18년인가요?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돼서, 아무튼 간에 이제 이것도 역사가 30년 됐단 말이죠. 그럼 이제 국민연금 가입하셨던 분들이 이제 국민연금도 받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 대비도 할 수 있고, 국가에서 시스템도 만들어 주었는데, 그분들이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그런 청년들이 재원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럼 이게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물론 그러니까 이런 앞선 세대의 어찌 보면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을 했고, 그 과실을 젊은 세대가 누리는 건 맞죠.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예전보다 훨씬 웰페어 수준이 높아진 건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모든 짐을 다 청년들이 져야 한다라고 하면 되게 억울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만큼 투자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줘야 될 거냐?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자리 만드는 것, 공공부문 일자리가 됐든 무슨 일자리가 됐든, 또는 아까 우리 백경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 돈을 얼마 준다, 이런 것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인데요. 이제 그게 오래 갈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럼 2년만 주고 나면 2년 뒤에는 어쩌란 말이냐,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면, 그러면 공무원 만약에 반드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공무원이 된다고 하면, 공무원 수를 늘린다고 하면, 그러면 공무원 연금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런 걱정이 들 것이고, 공무원이 아니어서 공기업이라고 해도 어떻든 간에 국가 재정이 투입될 거고, 보통 공기업의 급여 수준이 인간급이 높으니까 어떻게 감당할 거냐, 당연히 그런 문제 제기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뭔가 급격하게 급변하는 이 사회에서 어쨌든 간에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진입을 해서 들어가서 어떻게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좌충우도 하고 하면서 새로운 경험도 얻고, 그리고 이제 시험 공부가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앉아서 책에 있는 지식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뭔가 이 시장의 변화, 그다음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이러한 지식을 산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뒤집어 얘기하면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쉽게 노동시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최소한 들어가는 것만큼 쉽게 해줄 수 있게끔, 물론 서바이브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긴 하죠. 그러면 이 노동시장이 좀 더 유연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오르다 보니까 결국 미준 수율도 많이 올라가고, 근데 또 최저임금 미준 수율이 올라가는 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나마 준수하지 않은 기업들이 생기니까 아예 일자리를 잃는 것보다는 그런 데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는 아이러니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좀 더 과감하게 노동시장을 좀 유연해서, 그래서 대기업이 좀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 됐든 젊은 사람을 선발하는데, 뽑는 데 있어서 부담을 좀 덜 갖게 해주는 정책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다음부터는 뭐 본인의 뭐 노력이 뭐 당연히 뭐 들어가겠죠. 그래서 거기서 뭐 경쟁에서 밀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무튼간에 저는 좀 그렇게 이런 관점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청년을 위한 고용 정책의 유일한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좀 청년 공약의 장기적 관점에서 좀 크게 논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김원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데,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경제학을 가르치면서 경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뭐 보통 이제 뭐 경제학 이론을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 그 규범 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하나는 실증 경제학이라고 얘기했고, 실증 경제학은 있는 사실을 분석하는 것이고, 규범 경제학은 또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거고, 그러므로 어떻게 무슨 결정을 해야 되느냐는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합의를 거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경제는 정치와 떼내야 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청년들이 뭐 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부담만 져야 되냐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우리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어라라고 정치권에 얘기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서 투표율이 좀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런 저도 이제 청년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그런 따끔한 뭐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초연금의 부담자인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보조금씩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는 투표를 하려고 해도 난감한 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가 정말 청년들을 위한 것인가를 참 구별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나은 정책을 저희가 구별하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를 갖고요. 다만 제 생각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데, 이게 일자리가 GDP나 또는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일자리라면은, 그리고 지출만 있는 일자리라면 그 돈은 어디서 올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은 결국 그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간단한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GDP 성장과 생산을 유발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공약을 좀 저는 중점적으로 찾고 있는데요. 아마 교수님께서는 노동경제 전문가로서 노동시장 진입을 좀 쉽게 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노동시장 진입을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자들 스스로 만들어놓은 강성노조가 만들어놓은 그런 아주 진입작 벽들이 많은데, 그걸 철폐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은 철저하게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을 막는 그런 정책입니다. 실은 10,000원씩 주고서 실은 계산을 해보면 살아남을 중소기업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야. 회사 그만두든지 전부 기계로 바꾸든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안 지키든지. 그러면 안 지킬 법은 가능하면 만들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5명의 후보자들이 다 지금 한 3명은 2020년까지 실현하겠다, 2명은 2022년까지 실현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거의 8% 임금 상승률입니다. 그걸 우리나라가 배견할 수 있는 정도로 경제가 건강하냐라고 했을 때 참 걱정이 태산입니다. 다른 분들의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필호 변호사님의 토론 있겠습니다. 이필호 변호사입니다. 저도 청년 문제를 가지고 한산에서 여러 번 토론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번 대선에서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서 지켜보지 않고 있다가 교수님의 이제 전화를 받고서 이제 부랴부랴 정책을 찾아보고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대선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치러지는 그런 공약들이나 토론회에 나와서 말하는 후보들의 그런 공약들이 실제적이거나 실천적인 게 거의 없는, 그냥 정말 듣기 좋은 말들을 열심히 하셔서, 저렇게 듣기 좋은 말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왔으나 변화된 건 하나도 없는데, 이 혁명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분들은 여전히 좋은 얘기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실은 정책집이나 공약집을 전혀 안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공약집을 제가 보면서 제 토론문을 별도로 안 보냈는데요. 그게 또 하나 사실은 발제문을 안 쓴 건 아닌데, 그 후보들의 공약집을 꼼꼼히 보는 순간 사실은 굉장히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후보 스스로 낸 공약이 스스로의 낸 공약과 상충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걸 지키면 저게 안 지켜주고 저걸 지키면 이게 안 지켜주고 이런 공약들이 많은데, 그거를 마치 대단한 공약인 것처럼 이제 써놓은 걸 보고 그냥 발제문을 쓰지 말고 이 자리에서 좀 더 신랄하게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발제문을 쓰진 않았습니다. 대선 공약들을 꼼꼼히 살펴보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공적 부족, 육아,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나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시는데, 뭐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얘기는 한 15년, 20년부터 모든 후보들이 했던 얘기라서, 그리고 앞에서 이제 발제하신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후보의 81만 개 공공, 실제적으로는 17만 4천 개의 그 공무원을 더 뽑겠다. 그리고 예산이 17조가 더 들어갈 것이다. 실제로 17조가 더 들어가는지는 계산을 해보면 사실 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한 24조에 30조가 들어갈 것 같은데, 제일 궁금한 게 그 돈이 있는지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예산에서 현재 증세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가능한 공약인지 자체가 일단 의문이고, 추가적으로는 급여 7급 7호봉 3,300 계산해서 17조라고 하셨는데, 그럼 공무원 한 명 채용하는데 3,300만 원 그 봉급만 딱 지면 끝이냐?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다양한 인프라가 형성돼야 되고, 그 구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것은 전혀 계산 안 하신 그런 공약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 현재 나온 15분의 후보, 뭐 대표적으로 5분인지 선두를 가고 계시지만, 이분들이 과연 청년의 정책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한번 한 적이 있을까라는 사실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에 청년고용 촉진법을 만들어서 2018년까지 한시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 많고요. 후보들이 말하고 있는 의무고용 5%, 3% 얘기가 이제 청년고용 촉진법에 있는 건데, 5%, 3% 의무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우스운 얘기죠. 왜냐하면 한 해에 졸업하는 대학생 숫자와 한 해에 졸업하는 실업계 고등학생 숫자가 상당한 숫자가 되는데, 과연 공공기관에서 3%, 5% 의무고용한다고 그런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IMF 때 사라진 150만 개의 일자리가 4% 고용 더해준다고 5% 고용 더해준다고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마치 그것이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처럼 공약을 내신다는 것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심심해서 그래서 공약들을 한번 봤는데요. 한번 재밌게 들어보십시오. 공공부문 81만 개의 자리를 늘면요, 기본적으로 증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증세를 하려면 현재
법인세를 인상하든가, 뭐 고소득자 증세하든가, 부동산 고시세를 증세하든가, 세금을 더 걷든가, 어쨌든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국 청년들은 다시 헬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그러면 또 여기서 이어져서 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일자리는 그러면 기업의 임금들이 늘어날 테고 결국 기업의 임금이 늘어나게 되면 청년 실업 고용은 감소하겠죠.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러면 또 청년 실업은 늘어납니다. 그러면 또 세금을 더 거둘 건가요? 역시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빠집니다. 이어서 말하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정임금제를 시행하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임금의 대기업 80% 보장하겠다는 안철수 후보의 얘기 같은데 그럼 중소기업 임금은 어떻게 올릴 겁니까? 중소기업한테 돈 줘주라고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정경쟁을 유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근데 그럼 대기업은 왜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거래를 해야 됩니까? 꼭 그럴 의무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공정거래를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국가기관에서는 절대 관여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중소기업이 임금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중소기업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산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하고 결과적으로는 일자리를 줄여버리는 결과가 되게 됩니다. 또 하나 최저임금을 인상하시겠다고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최저임금 인상하면 저는 고용이 감소될 거라고 봅니다. 결코 고용을 늘리지 않겠죠. 이러한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자체가 지금 후보들이 말하고 있는 수많은 좋은 얘기들이 결국 현재의 청년 실업을 만들어낸 원인들이었는데 그 원인들을 그대로 또 하겠다라고 하는 이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좌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또 대통령이 되셔서 결국은 무엇을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정체 경제에서는 체질 개선이 제일 급한 상황인데 주사를 계속 놓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 주사도 없다는 겁니다. 주사를 살 돈도 없는데 맨날 주사를 놓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후보들을 보면서 슬프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청년 실업의 문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김대중 정부가 노무정부를 이어오면서 친기업 정책과 친대기업 정책을 주로 펼친 가운데 벌어진 거죠. 실제로 그 시점부터 임금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고용 증가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하지만 그 정부 이후로 한 번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고 지난 대선 때부터 이제 특정 후보 진영에서 경제민주화 이번에는 이제 공방성장이라는 용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데 헌법 119조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거를 열심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안타깝게도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과거 친대기업 정책의 핵심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고 과연 그분들이 지금에 와서 친대기업 정책, 대기업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 공정거래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을 것인지 그분들이 그런 정책적 사고를 바꾸신 건지 굉장히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 청년 문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이제 임금의 문제인 걸로 보이는데 모든 후보가 공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결론을 보면 시간당 그 문제가 뭐냐면 시간당 급여가 낮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너무 길다. 가고 싶을 만한 일자리가 없다. 라는 문제와 주거의 문제, 육아의 문제가 결국은 다 연결돼서 발생하는 부분들인데 과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정말 낮은 임금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이웃나라 일본이나 유럽과 비교해도 그렇게 낮은 건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최저임금을 준수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네, 준수를 안 하죠. 실제적으로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동자 쪽에서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갈 부분이 그럼 왜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냐? 그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였죠. 너무나 엄격하게 해고나 이런 부분을 규제하고 제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업주는 그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일탈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우리나라의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정부 행정부에서는 그 일탈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거죠. 반대작용으로. 저희가
근로기준법이나 이러한 공정거래법을 뒤져보면 자세히 따져보면 굉장히 우리나라 현장에서 위법과 위반 사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이제 법 재판에 가게 되면 처벌되거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일탈할 수 있는 논리를 많이 만들어 놨고 그 논리를 통해서 결국은 현재 있는 형의 법제를 빠져나갈 수 있게 돼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과 대형 로펌과 국가 간의 커넥션이 형성된 것인데 제일 대표적인 게 프랜차이즈를 하시면 이제 예전에 뭐 미스터 피자 갑질 사건 같은 때였는데 제일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럼 프랜차이즈의 갑질이 잘못된 거냐? 합법입니다. 굉장히 의문이겠지만 다 합법입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는데 그 표준계약서에 소위 말하는 갑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관계에서도 그 소위 말해서 임금체불의 부분 외에는 대부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게 근로관계 인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상 아주 작은 소기업의 경우는 엄격하게 적용하지만 조금만 큰 회사만 가도 근로관계 인정 여부가 굉장히 느슨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청년의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이고 실제로 우리 대선 후보들께서는 이렇게 듣기 좋은 일자리 창출이나 공적 구조를 하겠다라는 당장 듣기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공약을 내시기에 앞서서 현재 이러한 지금 현재 청년 문제를 발생시켰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책적으로나 공약적으로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대선 후보들에 대한 공약을 보면서 가장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일본이나 유럽에 있는 제도들을 많이 차용해서 이제 공약을 내셨더라고요. 근데 현재 일본은 아시겠지만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그 노동가치 부분뿐만 아니라 청년의 고용 문제를 대부분 해소한 다음에 이런 정책이 나왔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나 모든 걸 완비해놓고 공적 구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었지 돈을 준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단편적인 해결 방법을 내놓는 것이 아닌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이 말로 결론적으로 유럽이나 일본 채택한 제도들을 결론적으로만 들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건 제가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보다가 제가 홍준표 대통령 만세라고 썼습니다. 왜 썼냐면 어마어마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구체성이 전혀 없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그 좋은 말 다 써놓으신 것 같고요. 의외로 이제 유승민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뭔가 생각은 담긴 하셨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은 생각을 담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홍준표 대통령 만세라는 글을 썼는데 조금 더 앞으로의 지도자들이나 특히 청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 스스로가 한 번쯤은 이러한 공약들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습니다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20, 30대의 여성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우리 문재인 후보 측 진영분들께서는 더욱더 우리 후보, 지지하는 후보가 내는 공약들이 절대 좋은 공약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짚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자로 끝까지 얘기보다도 저는 와닿는 게 청년 실업의 원인을 만들어냈던 정책들을 다시 공약으로 내놓았으니 그 결과는 뭐 뻔하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문환 작가님 말씀해주시겠습니다. 네, 윤문원입니다. 사실 그 청년이 좌절하면 국가가 우울해진다고 했는데 지금 뭐 세상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실업 때문에 또 많은 고통을 안고 있고 많이 좌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내가 한국 경제를 보니까 일본에서는 보니까 그 인력난 때문에 오히려 그 조업 시간을 단축하는 이런 그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참 여러 가지 많이 느끼게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래전에 좀 MBC 스페셜하고 SBS 스페셜을 봤는데
MBC 그 스페셜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그 청년들이 오히려 좋은 직장에 취직했지만 자신의 꿈을 찾아서 그 좋은 직장을 포기를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불과 얼마 전에 며칠 전인 것 같습니다. SBS 보니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정말 유수대학을 나왔어도 취직을 하지 못해서 또 이 아르바이트나 그들의 이제 새벽에 가서 그 포장 박스를 갖다가 배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근간에 제 주변의 사람을 보면 단직은 하나인데 특정 대학을 뭐 이야기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그 아들이 그 성균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직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학원까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공기업에 있다가 정년 퇴직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하도 취직이 안 되니까 아버지가 요즘 흔히 말하는 그 커피 전문점을 내준 거죠. 크게 못 내주고 수원에서 내줬는데 내주다 보니까 거기 아르바이트는 내 직원이 소위 말해서 학교에 그 보면 그 시간에 가리키는 그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아르바이트 나와가지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임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이제 아버지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수원에 있는 아파트까지 또 전세까지 얻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노후자금까지 다 틀어서 줬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청년의 어떤 그 실업 자세가 아버지의 노후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현상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보면 저는 이게 지금 현재적으로 이게 근본적으로 이 대선 공약을 보니까 이게 그 근본적 처방이 없이 근본적인 어떤 그 진단 없이 그 포퓰리즘적인 어떤 퍼주기식, 표를식한 그런 상당히 공약이 수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면에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좀 뭔가 그 근본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기가 작가가 됐지만 저는 그 공기업에도 근무를 했었어요. 예전에 한국 정권 여타 결전이라고 요즘 흔히 말하는 그 신이 숨겨놓은 직장이라고 합니다. 거기도 있다가 육산 빌딩에 있는 그 신동아 그룹에 있다가 해서 제가 그쪽에 좀 인사를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 당시에는 신동아 화재공이었는데 제가 요즘은 그 하나손해공으로 바뀌었지만 그 인사 과정을 제가 했었어요. 한 30년 전에. 그러다가 제가 공무원 신분으로 해서 국회 보좌관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2년 정도 하고 그 이후에 또 뭐 다른 또 선거지개도 한번 해보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이게 그런 부분을 인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많이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애들을 자식이 1남 1녀 때 둘 다 이제 그 직장에 취직을 해서 들어가는 그 속에서 아버지로서 여러 가지 또 이게 고민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그 문제가 뭐냐면 옛날의 경우에는 그 취직이다 그러면 제가 금융 쪽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그 주로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타이피스트 또 주산부기 타이프 몇 급이냐는 그 급수를 보고 많이 뽑았습니다. 주로 대부분 뽑는 사람들은 비서직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여성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직원들은 결혼을 하면 당연히 퇴직했습니다. 인사과장이 하는 일이 결혼하면 사표 받는 것도 상당히 큰 업무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그 당연한 거죠. 여직원들의 어떤 그 이 사회 진출이나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또 AI 그 정말 인공지능으로 대비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노동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급변에 대해서는 그 엘빈 토플러가 1980년도에 제3의 물길이라든지 미래의 충격을 예측을 통해서 미리 예고를 많이 했습니다. 단순한 노동자들은 거기다가 도태가 되고 사실 고도화된 이런 노동자들이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이 그 시대가 온 겁니다.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전개될지가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청년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대학에 진출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학 그 입학 자체를. 왜냐하면 옛날의 경우에는 대학 입학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시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그 유보를 한 상태에서 고등학교까지는 무조건 하고 대학은 뭐 거의 다 어느 대학이 문제지 대부분 다 이제 입학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다 보니까 사실 그 나쁜 직장,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 같은 데는 취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 근로자들을 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 실업이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그 대학교가 학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유연성이 없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아마 그 당시에 박용성 씨가 중앙대학교 학과를 갖다가 사회에 맞는, 박용성 씨 같은 경우는 부산의 그룹을 회장을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 사회가 요구하는 그 학과 통폐합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수들의 적극적인 반대를 하면 실패를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교육도 사회에 걸맞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들. 이번에 보니까 그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그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공공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저출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공공서비스 이런 분야도 상당히 어느 정도 좀 줄어들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늘리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돈을 풀어주고 어떤 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일자리의 근본적인 것은 그 기업이 창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기업의 어떤 상황을 본다 그러면 선거 때만 되면 이 옛날에 재벌들 돈 내고 또 필요하면 재벌 돈 받아가지고 정경유착이라는 미명 아래 형무소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또 때가 되면 법인세 인상 문제가 나오고 오늘 같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국에는 현재 그 법인세를 35%에서 15%를 내리겠다고 그러고 영국도 오히려 그 법인세를 내렸는데 또 내리겠다고 그럽니다. 오늘 보니까 한국 경제 보니까 이러다가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본사가 외국으로 진출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하는 기사가 나셨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하에서 그 한국의 어떤 기업이 사실 투자를 나가는 여건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을 주고 임금 보전을 해주고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오히려 말로만 하는 그런 규제 혁파 내지 규제 실패가 아니라 그런 기업 생태계를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으로 어떤 이 자세는 이 취업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취업을 하는 자세들이 오히려 대기업이나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내지는 그 외국에 오히려 외국어를 진출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그 MBC를 보니까 오히려 그 동남아 쪽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쪽에 그 진출을 해서 자기 꿈을 실현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교 교육도 있어서도 사실 실용적인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누차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좀 뭐랄까 컴퓨터가 대신할 수 없는 그런 그 기술 교육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미용 머리와 그 미용 이런 경우는 컴퓨터로 해서 머리 집어넣어가지고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레시피 그러지만 우리가 요리 같은 거 이런 경우는 그 상당히 그 필요한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말 그 이런 어떤 실용적인 교육 플러스 그 외국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키는 겁니다. 제1외국어, 제2외국어에서 정말 외국어에 대해서 정말 통달할 정도로 해서 그런 기술과 오히려 언어를 갖다 무장한 이런 그 젊은이들이 정말 외국적으로 오히려 그 해외에 진출을 하고 국내 오히려 서비스 산업도 오히려 한층 더 발전시키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창업 지원의 부분인데 우리가 그 청년 실업이라니까 저희가 오히려 이 지역만 생각하고 있는데 창업 지원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IT 기업이나 이런 쪽만 그 창업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떡볶이라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또 오히려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창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청년들의 어떤 그 취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주거 문제입니다. 보니까 많은 그 청년들이 그 독립을 하게 되는데 주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뭐 4천만 원에 오피스텔 하나가 60만 원, 70만 원 하다 보면 실제로 보면 그걸 금리로 따지다 보면 3억 이상짜리의 전세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우조선이나 이런 쪽에서 매출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공적 자금 자체가 오히려 그런 것을 사서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오히려 임대 내지는 월세를 준다 하더라도 충분히 국민연금이 기대하는 이상의 오히려 투자 효과를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울러서 우리가 임대를 하면서 많이 그걸 갖다 주택 문제를 짚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임대주택을 아파트를 짓다 보면 계층간의 분리가 많이 생깁니다. 젊은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임대주택에 있는 출신들 또 아파트 뭐 일단 그 출신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분양을 할 당시에 20%에서 30%는 오히려 공적 기관에다가 오히려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 기관이 그래서 사서 그 중간에 오히려 그걸 갖다가 오히려 그 임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분양과 임대가 오히려 섞여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주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현재 우리가 공무원 시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공시제도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저는 그 행정고시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의 경우에 9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 학생들이 가고 7급 내지 5급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학생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갔었는데 지금은 9급, 7급, 5급이 대부분 다 대학 졸업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급, 7급들이 공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공직이라지만 막상 들어가고 나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오히려 5급한테 돋보기를 99%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분은 AI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이 시험에 있었어야 했던 과목이나 이런 경우도 대폭 이제 바뀌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달달 외우고라든지 어느 정도 컴퓨터만 치면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그 법률 몇 개, 뭐 해석 몇 개를 또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필요한 그 코딩 교육이라든지 인생에 관한 논술이라든지 인생에 관한 에세이 같은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어떤 개선,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시원찮으니까 아예 직접 정책들을 여러 개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이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태계를 일으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급자금의 투입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행정고시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어서 한국청년정책학회 문영태 이사님. 제가 그 청년 공약들을 보면서 조금 제 경험과 함께 이 후보들이 포퓰리즘을 하는 게 왜 왜 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일단 공업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중소기업에 취업했다가 그 다음에 대기업으로 이직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게 너무 싫어서 대학을 갔다가 지금 현재 창업까지 했습니다. 이거를 봤었을 때 왜 포퓰리즘을 내는가가 되게 이해가 됐었어요. 일단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을 때 보면은 제가 고3 당시에 이제 처음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인턴을 했었는데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9시에 퇴근하고 월 150만 원 벌었습니다. 예, 4대 보험 같은 건 전혀 안 되고 그냥 3.3% 원천 징수만 떼서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리니까 저는 아무런 고용보험이나 그런 것도 못 받게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보자면 제 친구는 이제 좀 공부를 좀 더 잘해가지고 공기업에 다녔는데 그 친구는 9to6 해가지고 월 145만 원 받았는데 자기의 일상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자기가 공부해서 더 다른 곳에 갈 수 있으니까 더 괜찮은 그런 어떤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저는 중소기업에서 밀링, 선반, 용접, 뭐 CNC 이런 거 하면서 철 깎으면서 150만 원 받았는데 저 친구는 사모하고 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월 145만 원 받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중소기업이 망한다고 생각을 또 하지도 않아요. 일단 만 원을 올리는 거에 찬성을 하는 이유는 제가 노동한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페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만 원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또 저희 사장님이 제가 다녔던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얘기하셨던 건데 나는 차라리 만 원을 내서라도 한국인을 고용하겠다. 그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면은 처음에 2달에서 3달 정도 한국말 못해서 실수하고 제품이 하자 일어나고 그러다가 너무 많은 핀잔 주면은 몰래 도망치고 그리고 회사가 정말 난리 났었던 적도 있어요. 결국은 만 원 주고 한국인 쓰는 게 낫다 이겁니다. 정부가 안철수 후보께서 정부가 5년간 그 임금을 5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그 50만 원을 5년 동안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5년을 다니면은 기술은 2배, 3배 늘어납니다. 저는 잘릴 수가 없어요. 저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건 되게 찬성을 합니다. 또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친구를 봤으니까 저는 정말 노동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 저 친구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청년들은 저거 다 바라봐요. 저거 괜찮겠구나. 다 펴줍니다. 예, 이건 청년들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도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지만 저걸 내는 거고요. 이런 걸 바라보면은 또 경험해본 사람 입장에서 또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창업 부분에서도 또 좀 이야기할 게 조금 있는데, 항상 지금 보면은 대선 후보들이 다 창업하라, 뭐 돈 지원해주겠다, 뭐 우리가 컨설팅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대학생들이 경험도 없는데 아이디어 가지고 행정적이거나 세무적이거나 이런 걸 다 처리할 수 없어요. 대학생들한테 창업을 위한 강요하고 요구하는 거는 다 그냥 취직자 되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지금 그 회사를 2년간 경영하고 있었는데 1년, 제 작년까지는 정말 매출이 많이 됐었다가 이제 막 감 잡고 아이디어 잡고 그 제대로 된 정보 지원 받아서 이제 막 매출이 약간 상승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만약에 대학생들이 아무런 어떤 뭐 노동되보지 않고 뭐 아이디어도 없이 그냥 대외활동만 하다가 창업 기회가 돼서 창업을 했다? 정부에서 저는 지원받은 게 그냥 어떻게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어떻게 해서 홈택스로 세금 계산서를 하고 어떻게 만약에 너가 홈택스가 안 된다고 하면은 10만 원을 내고 상소에 맡겨라. 예, 이 정도입니다. 절대 뭐 정부가 1대1로 매칭을 해서 해준다? 그런 거 없어요. 되게 싫어해요. 정말. 그리고 또 보면은 뭐 창업 지원 인프라 뭐 구성해서 대학교에다 유치한다. 이거 대학들이 다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또 한다고 하니까 또 되게 웃기게 보였던 게, 지금 뭐 학교 보면은 창업지원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기업 연계 활성화해서 뭐 기업 지금에 있는 아이디어를 기업과 연계해서 창업에 성공시킨다 뭐 이런 거가 이미 하고 있는데 대선 공약에 이걸 또 집어넣어서 하겠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뭐 2배로 3배로 쓰려고 하는지 저는 또 이해가 또 안 되는 부분이었고, 또 창업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현재 창업 지원이 기술 창업, 특허 창업 쪽에만 이제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 뭐 서비스도 제조업하고 온라인에서 뭐 어플을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사이트로 해서 B2B로 해서 사람들끼리 연결해서 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뭐 문화기획 뭐 이런 쪽에 창업 지원해준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 문화기획사를 지금 하고 있고 영화, 영상, 뭐 지역, 뭐 거점 지역 행사 뭐 이런 거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정부 지원 자금을 한 차례도 지원을 해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3차에 가서 제가 그 면접관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는 이게 눈으로 보여지지도 않고 성감성이 있는지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처음 시도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큰 시장에 막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정부가 어느 정도 우리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청년 창업자들을 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딱 보면은 아이디어가 괜찮은데 성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뭐 이건 짜증입니다. 그냥. 예, 저는 그래서 빚을 진짜 몇 천만 원씩 지고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당신 기술 창업자들, 특허 창업자들 이렇게 제조업들은 정말 국가에서 많은 돈을 지급해줍니다. 이것도 참 다양화를 시켰으면 좋겠었는데, 예, 이거를 또 되게 그냥 역시나 이번 공약에서도 그 기술 창업 부분, 제조업 부분만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또 학교 그리고 또 조금 정부가 해줘야 될 게,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뭐 창업 지원 예산이나 뭐 교육과 그런 담당 부서에서 창업 지원금이 내려오면은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이 전공에 맞는 창업을 이제 하라고 그래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저는 사업을 하는데 이번 학기에 창업 휴학이 안 됐어요. 저는 제 전공은 경영학과 도서관계약 전공인데 저의 그 전공과 맞지 않는 문화 창업을 해서 저는 창업계를 낼 수 없다고 통보가 왔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이제 광고 조치가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뭐 했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학점이 지금 올 F를 이번 학기를 맞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거시적이에요. 이게 정말 세세하게 제가 대선 공격들이 제가 세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창업 같은 경우는. 또 기술 창업, 창업 같은 경우는 또 대기업에 다녔던가 아니면 중소기업에 다녀가지고 이분들이 아이디어가 있어서 나와서 창업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청년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부분 10%도 안 됩니다. 이거를 좀 맞게 좀 짜줘야 되는데 대선 공약들 보면 전혀 이러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좀 실망감이 저도 당직을 맡고 막 이러면서 많이 내서 실망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선에 이제 한선 청년 포럼에서 만약 정책을 또 개발하고 한다면은 좀 더 대학생들과 가까운 제발 가깝고 정말 저희가 가서 정말 뭔가 느낄 수 있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을 조금 같이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취직도 해보고 임도 받아보고 또 창업도 해보고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특히 그 창업 과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다만 제가 사회자로서 의견을 가능한 안 내는 게 바람직한데 그래도 혹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개인의 경험이다 보니까 이것을 그럼 모든 청년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아까 이제 차라리 10,000원을 내서라도 한국인을 고용하겠다라고 한 예를 드셨는데 실은 이거는 최저임금에 해당이 안 되는 게요. 차라리 10,000원을 줘서라도 한국인을 고용하겠다면 10,000원 주고 고용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될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굳이 거기다 적용 안 해도 되고요. 실은 많은 나라들이 또 최저시급 제도 자체라는 게 없는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문제는 10,000원 주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기업들이 문제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나마 있던 고용도 못 한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000원만을 줄 거면 차라리 나 하던 특히 영세업자들 그만두고 내가 이래서 10,000원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실은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하던 자영업자, 진짜 영세 자영업자 그만두고 10,000원 받으려고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즉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임금 상승을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체는 스스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거 다 이제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그걸 떠안게 되고 그걸 못하는 업체는 결국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고용된 사람은 괜찮아요. 고용된 사람은 10,000원 받지만 나머지 고용 못된 사람들은 청년 간의 야곡화는 더 심해진다는 그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창업에 대해서는 약간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마 대선 후보들이 좀 몸에 와닿는 그런 정책들을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조승수 청년이 만드는 세상 공동대표님의 토를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앞서 대선 정책 관련해서 많은 평가들을 해주셨고 또 긍정 부정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청년 정책 이야기할 때 청년들 얘기하면서 M포세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모든 근원이 이제 일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근로할 수 있는 공간, 일하면서 소득도 올리고 자아실현도 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주택도 가고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청년 정책에서 일자리 정책이 가장 핵심이어서 오늘도 여신 일자리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보는데 어제 기사한가에서 초고령 노인분들 실업자가 12만 명 올 1분기에 12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고 지금 60세 이상 노인분들 실업률로 하면은 일반 실업률의 2배 정도 됩니다. 청년들은 일반 실업률의 2.5배에서 3배 정도 그 다음에 60세 이상 노인분들 실업률은 2배 가까이 되는데 사실 청년 일자리도 문제인데 우리 노인분들 일자리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일자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이제 청년이 미래를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특별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지만은 전반적인 일자리 문제, 일자리 문화랄지 일자리 정책 자체가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거기 자료에 보면 취업 애로계층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실업자, 그다음에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그다음에 잠재구직자 해서 다 합치면 이게 35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청년들만 이 취업 애로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350만 명 안에 들어있는 이 자료도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 자료에 근거해서 350만 명이지 사실 좀 더 취업 애로계층을 확대하자면 2배 가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의 경제활동 인구의 3분의 1 가까이가 취업 애로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금 현재 취업 다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취업 애로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 우리의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단기간의 정책으로서 장기간은 다를 수 있지만 단기간에서는 이 취업 애로 계층, 특히 또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공정 경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성이 이미 차지하고 남은 자리를 가지고 이 취업 애로 계층들이 그걸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에 있는 전체 일자리를 가지고 같이 경쟁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문화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공무원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공무원들은 딱 짜여지고 뽑히면 평생 보장이 되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이 공정 경쟁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기업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 그러니까 현재 보면 상위 그 소득 10% 내에 포함되어 있는 그 직장군 자체는 공정 경쟁에서 아예 빠져 있고 나머지 그 상위 10% 하위 한 40% 50% 그 일자리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청년들이 유리하지 못하다는 게 최근에는 어떻든 간에 경력직들을 우선해서 뽑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학교 다니면서 뭐 인턴도 가고 그 재학 중 그 취직도 하고 이런 스펙이라고 하는 걸 쌓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고려해서 봤을 때 기왕에 어떤 경력을 갖고 있거나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해본 사람들이 새롭게 또 취직하기도 쉬운 구조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이 근본적인 게 그러니까 결국 어떤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어떤 그 패턴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금 구조랄지 이런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는 한은 청년들은 계속 불공정 노동시장에 투입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노동시장위원회라고 하는 게 그래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문제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이제 이 대선 후보들이 나열하고 있는 이 청년 고용 정책들이 그럼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들이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자리 늘리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한시적인 정책들이 너무 많아요. 공무원 81만 명을 늘린다. 그러면 81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공무원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시족이 돼서 이제 다시 노량진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럼 이 한시적 정책들은 대부분 그 시기에 혜택을 받은 사람만 유리한 정책이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런 무관한 정책이 되는 거죠. 그런 일자리 만들기식의 지금 대선 후보들이 얘기하는 일자리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은 제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한시적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이제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는 어떤 공공개혁, 노동시장개혁 이걸 통해서 민간을 주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보지만은 역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게 그냥 기존에 하던 얘기한 거 정도라서 그게 좀 많이 아쉽고요. 어쨌든 결국은 지금 대선 후보들이 나열하고 있는 정책들은 그런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한다기보다는 한시적 정책이거나 아니면 노동시장 진출 시기를 약간 분산시켜가지고 그 시기에 충격을 완화시키거나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어떤 그 비용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억지로 근속 기간을 늘리게 하거나 이런 정책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청년들의 그런 일자리 문제, 일자리 정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어떤 대안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한시적 문제 해결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아까 많이 나왔던 어떤 고용할당제랄지 최저시급이랄지 청년 수당이랄지 이런 문제가 지금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오고 있는 이런 정책들인데 이거를 마치 새로운 것이냐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는 식의 이 모양도 좀 웃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그런 문제가 좀 비일비재하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제 뭐 제가 이제 발전문 주제를 미래의 관점에서 청년 정책을 생각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AI 시대로 가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노동에 대한 가치가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소득의 수단으로서 노동을 많이 했고 자아 실현을 위한 노동을 했는데 AI 시대가 되어서 그 국가의 대부분을 AI와 인공지능이 그 소득을 올리게 된다든지 그러면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의식을 전달도 없이 그냥 기존 산업시대의 패턴대로 일자리를 계속 일자리 개념, 노동의 개념을 근거한 정책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사실 청년 미래지향적이 못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써놨는데 고용부하고 교육부 뭐 전환 문제를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산업시대의 어떤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생각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완전히 전환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교육부나 고용부 이런 기존에 있었던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또 내지는 청년들의 가치 형성과 관련된 그런 그 정책 자체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 진단과 대안 제시 이런 게 필요한데 그냥 당장 이제 당선이 급하니까 몇 가지 이렇게 정책만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면 핵심적으로는 어떤 미래형 관점에서 본 일자리 정책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발표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동의 유연성 다시 한번 강조하셨고요. 지금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들은 대부분 한시적인 정책이라 무용하다. 얼마나 이게 쓸모가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좀 회의적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이건 좀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저도 모론지기 리더라면 그런 단기적인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이루어졌고 지금 이제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노동에 대한 의미, 개념을 새로 정립해야 될 것이고 그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일자리 정책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대선 후보들을 꼬집었습니다. 5분 모두 아주 좋은 내용 잘 토론해 주셨고요. 이어서 그 청년분들에게서 질의 또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없으시면 혹시 발표하신 분들께서 토론자 말씀부터 하실 말씀 있으시면 특별하게 질의는 없었습니다만 추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토론자들 말씀까지 다 잘 들었습니다. 그 자료집, 정책공약 자료집을 보면 사실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다 모아놓고 너무나도 이제 아름답고 이상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필요한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모아놓은 곳이 집약시켜 놓은 곳이 공약집이 아닌가 싶은데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운 청년들에게 청년수당 주고 정말 노후 대비 못한 분들에게 기초연금 주고 하는 것들이 물론 전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주는 것이 맞겠지만 사실 근데 이게 저희 오늘 테이블에 나온 이야기들만 모아서 봐도 이게 너무나 과하고 이게 국가 채무가 사실 이렇게 연 단위로 갈수록 이게 역대 최대 국가 채무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뭐 역대 최대 예산 국가 예산을 뭐 이렇게 예산을 짜고 또 더 많은 현금성 이런 지급들을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이제 뭐 지금 봐도 문제지만은 앞으로 이제 미래 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이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멀리까지 내다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갈수록 이 빚이라고 하는 게 계속 늘기만 하지 이렇게 줄어들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이 조율하고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대선 기간 동안 이렇게 뭐 우리 테이블에서도 얘기했고 뭐 다른 데서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목소리들이 작다 보니까 뭐 지금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어쨌건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것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이런 역할들이 필요하겠다. 특히나 또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그 이후까지 이제 우리 나라를 또 이끌어야 하는 우리 미래 세대가 더 나름대로 또 책임감을 가지고 뭐라 할까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의 목적을 가리고 또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 정말 중요하고 기급한 것이 무엇인지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쪽으로 과연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만드시는 분들이 청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러한 공약이 만들어졌을까? 라는 의문을 던질 수가 들고요. 이쪽으로 아마 일부 청년들은 아마 이러한 공약을 통해서 대표를 받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모든 청년들에게 대선 공약으로서 청년 공약으로서의 적절성에 있어서는 사실 낙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우리 청년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이제는 전체 청년이 아니라 청년 정책들도 계층마다 거기에 따른 다른 정책들, 세심한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주고 또 그것을 국민에게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대선 후보자들뿐 아니라 각 정당들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비웃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막상 정책 하나만은 명확하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뭐 법인세를 낮추건 아니면 다른 외국에 나갔던 국내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끌어들이건 또 해외 기업을 유치하건 명확한 제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명확하게 대통령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제시한 점에서는 비웃기만 하기는 우리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벌 때려잡기에만 급급해서 진짜 중요한 그 획기적인 경제 정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현 가능한 그런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저희 대선 후보들에게 다시 한번 일침을 가하고요. 가능하면 좀 해외 기업들 일자리 창출 간단합니다. 해외 유명한 기업들이 국내 다 들어와서 생산하면은 그냥 일자리 뭐 막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진짜 무엇이 일자리를 만든 거를 좀 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오늘 대선 후보 청년 공약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그 대토론회 오늘 두 분의 토론자와 두 분의 발표자와 5분의 토론자께서 좋은 의견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지각하여서 이것이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